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헌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합니다. 비위 의혹이 모두 13개에 달하는 만큼 경찰은 김 의원을 오늘과 내일 연 이틀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정 기자, 오늘 김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죠? 네,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 지 2달 만에 이루어지는 첫 소환조사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이후 경찰 수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정치헌금 수수와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아내 비위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의혹이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오늘 조사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얘기한 대로 지금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는데요. 주요 사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김병기 의원은 우선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차남을 숭실대에 편입시키기 위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했고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등의 가족 관련 혐의도 많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22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당시 강선 의원이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찰은 내일도 김 의원 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네, 경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김병기 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13가지 의혹을 빠짐없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틀로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아내와 차남,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을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를 시도해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병기 의원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다음 달에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심사가 먼저 열립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 속에 민주당은 상정 직전 법안을 대폭 손질했는데 당 내에서도 야당에서도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개혁 3법과 사법파괴 악법, 부르는 이름이 극명하게 다르듯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오르는 날 여야 목소리도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성 지적을 시비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80년 사법체계를 부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 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습니다. 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고의적인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간첩죄 적용 대상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물밑 우려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법안 상정 직전 손질에 나섰습니다.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논리나 경험칙 같은 모호한 표현을 없애 명확성을 추가하는 쪽으로 법안을 전면 뜯어고친 겁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민주당 수석이 수정안을 설명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김용민 의원은 법 왜곡죄를 누더기법으로 만든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할 거라고 경고하는 등 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위헌인 건 매한 가지라며 민주당 출신 5선 법사위원을 첫 주자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 안녕이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또 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을 본회의 직전 땜질식으로 수정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수기는 찾아보기 힘든 2026년 국회의 민낯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를 향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응해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결과 전국 법원장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회를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충분한 공론화와 수기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국민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세히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같은 경우 국회에서 수정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구속 요건이 추상적이라고 봤습니다.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 소원 도입도 소송 당사자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을 거라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언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증언은 사실심 부실화 등 우려가 있어 현재로선 4명까지만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개편 방향에 반영돼야 한다며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6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개장 직후 6천선을 넘어선 뒤 오름폭을 키우며 한때 6,140선까지 올랐습니다. 전장보다 2% 오른 6,083포인트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6,000피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20만 6천 원, SK하이닉스는 103만 원으로 나란히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코스피의 기록적인 상승에도 반도체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시장 전망은 7,000피도 가능하다는 분위기지만 급등한 만큼 급락 우려도 나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코스피 6천선 돌파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넘어 101만 닉스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이틀 연속 20만 원대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외 증권사들은 코스피 예상 상단을 7천에서 8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코스피 목표치를 8천으로, 시티그룹도 7천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이익 전망치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한 레벨 정도 한 6,500포인트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상향될 여지가 상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 증가와 풍부한 유동성이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등 쏠림 현상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요,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4천선에 불과합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급락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증권사들의 전망만 믿고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증권사의 전망은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바뀌다시피 하거든요. 네. 단기간 급등한 만큼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 비중이 큰 국내 증시는 해외 여건 변화로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면서 투자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코스피 향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상승 흐름이 강했던 만큼 다른 업종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이나 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할 거라고 밝힌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결정에 대해 칭찬으로 화답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금융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회계 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기존 불공정 거래 신고 시 최대 30억 원, 회계 부정 신고 시 최대 10억 원을 지급해왔는데요. 내부자들의 한층 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아예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적발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부과된 과징금이 많을수록 포상금도 더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인데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주가 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경찰청이나 다른 행정기관 어디에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경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한번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이르면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은 곧 패가망신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도 폭풍 칭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2억 원 금융위원장님 잘하셨습니다라고 적은 뒤 주가 조작을 신고하면 수십억,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확실히 로또보다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죠. 정부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끝모르고 치솟는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상장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여권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법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토론은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통과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재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10%를 일부 국가는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체 관세 역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은정 특파원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현재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즉시 15%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관세가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면서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15% 인상 이후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차별 인상에 나서겠다는 예고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한 듯 대중국 관세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고가 이르면 며칠 안에 연방관보에 게시될 것이라면서 이후 의견 수렴과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정연설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새로운 관세 체제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ill remain in place under fully approved and tested alternative legal statutes, and they have been tested for a long time. 그러나 무역법 122조 역시 법적 정당성이 미흡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무역법 122조 발효 조건인 국제수지 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국제 수지 적자는 자본 이동과 금융 거래를 포함한 대외 경제 거래 전반을 의미하지만 무역 적자는 상품 교역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역법 122조의 취지가 무역 적자 대응에 있다며 트럼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 왜곡죄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상정 직전에 법안이 대폭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법 왜곡죄에 좀 일부 모호한 내용이 있다, 네. 위헌성이 좀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결성을 가지려는 그런 민주당의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이 법 왜곡죄라는 부분이만 강조되고 있는데 현재 그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 왜곡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기에 검사뿐만 아니라 이 법관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지금 이 형법 개정안에는 간첩죄가 또 신설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지금 그동안 간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적국에 한해서만 되어 있었던 것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이 단체까지 이렇게 확장이 됨으로써 네.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산업기술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법안도 같이 들어 있는데 지금 법 왜곡죄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있어서 한 말씀 좀 저희 첨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 법 왜곡죄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좀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법사위에서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의원총회 과정 중에서 법사위와 사전에 좀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법 왜곡죄와 관련돼서 좀 여러 우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정청이 좀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있는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런 과정들이 당내에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 이견들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조정해내는 과정들을 거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그 만들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섭섭함을 가지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의 이 법 왜곡죄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려점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수정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상정 직전에 수정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실입법이다, 땜질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을 냈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헌을 최소화한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위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어떻게 최소화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보완했다는 것도 참 맞지 않는 게 최초의 문구는 이거예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건데 네. 그 의도적이라는 것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두 개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의도적이라는 그 판단도 누가 할 것이며 합리적인 재량이라는 그 판단도 누가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법은 모순적이고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 일부 의원들이 논리적, 경험적 그러한 원칙에 비해서 현재에 반한다. 네. 그것도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뺐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법안들은 지금 현재 법을 왜곡죄 판단의 기준이 여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부 법원장 회의에서도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그리고 향후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본회의 직전에 즉흥적으로 내놓은 문구 자체도 주관적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위헌 논란에 대해서 결정권은 현재 있다면서 더는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물론 민주당 주도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은 통과될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헌재의 위헌적이다.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 말대로 판단은 헌재에서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헌재 판단할 때 헌재에서 그냥 본인들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나요? 위헌 청구를 할 때 모든 그러한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의 얘기도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의견조차 내지 마라?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독선적으로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법을 통과시킨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통과시킨 다음에 판단은 헌재에서 하지만 그 헌재에 가서 판단하기 위한 각종 그러한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러한 과정을 통한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까지도 정치적인 압박으로 막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법원장들은 이 세 가지 법안의 우려 사항들을 어제 조목조목 밝히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 법원장들께서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진작에 우리 사법 신뢰가 붕괴되는 상황들 속에서 본인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기 위한 과정들로 이런 모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발생되지도 않은 그런 이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너무 지금 공포 마케팅처럼 만들어서 과도하게 이런 그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민주당 또 법원 그 사법 이 입법부의 노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 지금 법 왜곡죄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의 증언도 4명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네.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10수년 전부터 논의가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것이 네.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부족해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그 무슨 속도전처럼 비추어진다 이런 비판을 하실 게 아니라 왜 4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 법안에서 나오는 것도 28년부터 4명씩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 아닙니까? 충분히 법원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럼 4명까지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대법원에서 수만 건이 적체되어 있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처리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또 재판 소원에 관련돼서도 지금 재판 소원도 무작정 기한이 늘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한 부분이 있어요. 헌법 위반과 기본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나온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재판이 4심제처럼 운용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반박의 논리를 가지고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만든 개혁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부분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사법개혁이 왜 이 시점에 화두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사법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법부의 신뢰를 자정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그 개혁적인 방법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저간의 사정들도 네. 이 사법부에서 성찰의 목소리로 좀 함께 나왔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반박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짧게 좀 들어볼까요? 사법개혁의 3가지 법안이 결국 오늘 논의한 법 왜곡죄, 네. 그리고 재판 소원, 그리고 대법관 정원이잖아요. 네. 물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고 반성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정원 부분은 사실은 과거에 여야가 함께 논의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큰 논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 왜곡죄는 아까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재판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판결에 불복을 하기 이전에 그 법안이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 그 법안에 대해서 위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떤 인권 침해나 그런 부당한 이익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하지만 재판 소원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것이 취지가 좋고 아무리 제한적 요건을 둔다 하더라도 헌법을 반하면 안 되잖아요. 헌법에 이미 우리나라의 최고 상급심은 대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맞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좋은 취지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겠다 그러면 헌법 개정에 나서야죠.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각 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가 당내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이 모임이 사실 구성이 되면서 개파 논란도 있었는데 당내 지도부가 이를 의식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내 지도부에서 뭐 개파 논쟁에 대한 의식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10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당도 함께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윤석열 독재 정권하에서의 조작 기소를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진상규명하고 공소취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지금 이 공취모의 그 취지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당도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의 개파 논쟁, 특히 반청 개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올바른 시각은 아닌데 이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네. 이런 그 오해도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사실 이 공취모도 특위 구성을 환영을 하고 완전히 흡수돼야 되는데 어제 공취모가 낸 입장을 보면은 별개의 조직이다. 우리는 뭐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이 공취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공소 취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공취모에 함께 합류하셨었던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공취모가 가졌던 처음에 그런 목적이 당의 특위를 통해서 흡수되는 만큼 이 공취모가 해산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김기표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 부승찬 의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으셨던 윤건영 의원도 어제 SNS를 통해서 그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오늘 운영위가 이제 공취모의 운영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네. 그 운영위에서 그 심도 깊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에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진 만큼 그 기구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그쪽에 당 특위에다가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불필요한 개파 논쟁으로 가는 오해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모임이 지속된다면 그 모임에는 함께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메시지도 남겼기 때문에 네. 이 앞으로 이 모임들이 어떻게 그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연스럽게 당의 특별위원회의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은 민주당이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이 잘못했다. 물론 잘못이 있었죠. 그래서 검찰이 자정 노력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결국 최고 정점은 지금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는 거 아닌가요? 솔직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도돌이표처럼. 그런 대장동 사건에서 판결에서도 의문점을 제시했고 위헌의 판결로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주장 논리대로 윤석열 정부 때의 정치검찰 100% 인정한다고 해요. 가정을 해서. 네. 조작 기소라고 인정해요. 그렇다면 지금 판결에서 왜 항소 포기는 그러면 압력에 의한 항소 포기 아닌가요? 부당 항소 포기 아닌가요? 그게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하고 사법 개혁을 한다면
전 국민이 박수를 보낼 거예요. 이거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실 압박인 거예요. 그렇다 지금 현재의 검찰은 그러면 정치검찰 아닌가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항소를 다 포기하잖아요. 과거 정부에서 항소 포기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항명을 한 검사들은 다 좌천시키고 검찰을 다 떠났잖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들은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아무리 입법부의 권력이 더 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에 맡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법원이 잘못됐을 때 주어진 법령 안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권리가 침해됐으면 거기에 대한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소취소 모임을 오히려 공식 기구화시켜서 특위를 만든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소를 취소하라는 거죠. 그리고 윤 정부를 거울 삼아서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싶으면은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돼요. 윤 정부 때 잘못한 거 저희가 인정하잖아요.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썼더라고요. 최근에 친명, 친정, 뉴 이재명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글을 쓴 건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점에 좋은 말씀을 좀 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이 당내에서 명청 대전이다, 명청 갈등이다, 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뉴 이재명 혹은 올드 이재명 이런 식으로 이 구분 지어지고 이것들이 밥 먹고 갈등의 그 요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로 97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까지. 그렇다면 힘을 모두가 모아서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일구어야 할 이 시점에 불필요한 개파 논쟁 또는 불필요한 갈등을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좀 방해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대신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당은 당의 역할을 잘하면 되고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그 역할들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이 함께 일구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그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에 대통령께서도 마침표를 좀 찍어주신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이죠. 당 중진들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중진 의원들은 절윤, 노선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만남 이후에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달라져야 된다는 게 사실 당면 과제입니다. 하지만 달라질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에서 선출됐다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거슬러 올라갔을 때 산업화와 민주화의 세력을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공당이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특정 정치인의 특정 노선에 의한 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윤 어게인을 외쳤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문에 사설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윤 어게인이 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내 당원들이 아무리 강성 당원들이 지금 현재 중심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당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중진들이라는 건 당명이 바뀌는 과정에 함께한 중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호영 의원이에요. 한나라당 시절부터 국민의힘까지 당명이 무려 9차례 바뀔 때 모두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그렇다면 언제 당명을 바꿀 때 성공을 했고 언제 실패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중진의 의견에 동의를 해야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포대가리만 하면 뭐하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전안에는 절연도 포함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의 노선을 정확히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죽했으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노선을 수정해서 정말 지방선거 한 석이라도 더 건지는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중진 모임에서 정말 얘기를 듣고 이제는 변화를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당협 위원장들에 대해서 당권파 위원장들이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24명이 지금 맞제소를 하겠다 이런 뜻도 지금 밝힌 상태잖아요. 실제 원외 당협위원장 단톡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단체 모임방에 약 140명 당협위원장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의 설전에서도 연판장을 돌렸을 때 물론 당권파에 가까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연판장을 돌렸겠죠. 변진 의원의 윤리 제소도 그랬고
그때도 정확히 약 절반만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의 위원장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장동혁 사퇴를 요구했던 24명의 원외당의 위원장에 대해서 또 연판장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가 더 적어요. 동의한 네. 숫자가. 7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윤리 제소로 가다 보니 그 당사자들이 또다시 제소를 하겠다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얼마나 자중질환을 보이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자중을 하고 단합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서로 이렇게 정말 싸움하듯이 간다면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노선 변경을 통해서 함께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될 때예요. 저는 그게 지도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에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2박 3일간 대구 일정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뭐 2.28 민주 그 기념관 이런 데까지 이제 방문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고 하는 윤호개인 노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를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부터 얘기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문시장을 방문하는데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갔을 때 홀대받았다라는 상황 속에서 아마 대비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민주당을 상대하기도 상당히 벅찬 상황 속에서 이 당내에 있는 한동훈계라고 하는 이런 이분들하고의 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좀 상황들, 내후외환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 활동의 공간을 열어준 셈이 아닌가라는 거 이제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호개인 노선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호기로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에서 정확하게 민심에다가 얘기하고 보수 재건을 지금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자라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6월 지방선거와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 또는 부산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금 그 여론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행동 여기에 지금 같이 참여해 보겠다, 같이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거 없는 그런 행보인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이번에 제명까지 시켰는데 앞으로 이번 지방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제압해 내려고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한동훈 대표는 물론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보가 본인이 정말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행보면은 그것은 정말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의종군을 하고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보수 재건을 위한다면은 국민의힘 재건도 함께 신경 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 정황이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피해자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살인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주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노래주점입니다. 1차 살인 사건이 발생한 모텔에서 불과 500여 미터, 2차 사건의 범행 장소가 된 모텔에서는 불과 3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한 남성이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실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이곳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쓰러져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쓰러진 남성이 크게 다친 곳이 없어 응급조치를 한 뒤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차가 왔었다 그랬고요. 지금 저희는 더 이상 확인하실 사실은 없어요. 신고자는 피의자 김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오빠가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 집 주소를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이 남성이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확인된다면 김 씨는 2차 범행을 저지르고 4일 뒤 첫 살인까지 벌인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SNS 등을 이용해 접촉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이 20대 여성 김 씨는 2년 만에 등장한 연쇄 살인범으로 꼽힙니다. 김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양동은 기자입니다.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3명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김모 씨는 2년 만에 등장한 연쇄 살인범으로 꼽힙니다.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직전에 있었던 연쇄살인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월 초 사이 경기 북부에서 다방 주인을 잇따라 살해한 이영복입니다. 앞서 2022년에는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넉 달 간격으로 살해한 이기영이 있었는데 2년에 1명꼴로 연쇄살인범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이 악명을 떨쳤지만 이후 연쇄살인범의 등장은 크게 줄었습니다. 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연쇄살인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라도 첫 범행 직후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3명 이상이었는데 2명이라 하더라도 이 연쇄성이 검증이 된다고 하면 연쇄살인이라는. 이런 연쇄살인의 경우 금전이나 치정, 원한 등 일반적인 살해 동기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김 씨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연달아서 이 음료를 계속 남성들에게 먹이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때문에 경찰은 김 씨의 정확한 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김 씨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될 경우 양형에서 분리할 수도 있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치료 감호 처분 등 추가 조치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성향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서 심신 상실이 인정할 만한 정신병력이 아닌 이상은 불리하게 적용할 거예요. 김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데 이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저녁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야간 훈련 도중 산악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비상탈출에 성공한 조종사는 2시간 반 만에 구조가 됐는데요. 사고 여파로 산불이 발생해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어둠 속 야산에서 붉은 화염과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장을 통제하는 군 관계자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공군 F-16C 전투기 한 대가 야간 비행훈련 도중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했다, 비행기 같다, 그리고 강하고 불길이 올라왔다. 그렇게 저희는 신고받고. 조종사 1명만 탑승했는데 비상탈출한 뒤 스스로 위치를 알렸습니다. 2시간 30여 분 만에 무사히 구조돼 의료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기체 추락 여파로 산불도 발생했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한때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약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사고 기종인 F-16은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군은 즉각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현지에서 보고를 받고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내 군용기 추락 사고는 지난해 5월 포항에서
해군 해상 초계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4명이 순직한 뒤 약 9개월 만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SUV가 난간을 뚫고 추락하면서 아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추락 차량에서 약물과 주사기 등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정영수 기자입니다.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수준. 위쪽 다리, 도로 구조물은 훼손된 채 힘겹게 매달려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는 차에서 나온 거로 보이는 약병과 주사기 등이 어지러이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SUV 차량이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도로 위로 떨어지며 다른 차량을 충격한 SUV는 다시 이곳 한강 둔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30대 여성 A씨, 그리고 추락한 차량이 덮친 승용차 운전자까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와 추락 현장 주변에서 프로포폴 주사제 등 진정 마취용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를 다량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약물 소지 경위와 함께 A씨가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전남 곡성군 호남고속도로 곡성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앞서 킨텍스의 대관 취소로 인해 코너에 몰린 유튜버 전한길 씨.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보수인지 진보인지 답하라며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결국 전 씨가 주최하려던 콘서트는 무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 측이 추진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출연자들의 불참 의사에 이어 행사 장소였던 킨텍스의 대관도 취소되면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사 성격이 부적절하다며 킨텍스의 대관 취소를 요청했고 킨텍스 측 역시 신청 당시 설명과 실제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행사 예정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던 상황, 전 씨는 다른 장소를 급히 물색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세훈 보고 요구하고 싶어요. 야 오세훈 서울시장, 네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보수야? 아니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오세훈이가 만약에 우파고 보수고 국가 세력이라면 좌파들의 압박에서 못하는 이 콘서트를 오세훈 시장이 나서서 그 행사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자신의 콘서트가 좌파 세력에 의해 탄압을 받고 있으니 진정한 애국 보수라면 콘서트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장소 대관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며 윤 어게인을 비판해온 오세훈 시장이 전 씨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끝내 답변은 없었죠. 결국 전 씨는 티켓을 구매했던 분들은 환불받으라는 말과 함께 콘서트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무리한 출연진 섭외와 거짓 행사 취지 설명으로 공연 취소라는 결말을 맞은 전한길 씨,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어제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나 형사 12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이어 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더해
경찰 수뇌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까지 8명 전부에 대해 새로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3시간이 넘는 항소회의를 열었던 내란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나 형사 12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다가올 항소심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약 1년 전부터 내외적 여건을 조성해왔다는 특검의 주장을 지기현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앞서 항소장을 냈던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 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1차적인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고 2라운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검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5월에는 항소심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치 헌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합니다. 비비 의혹이 모두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경찰은 김 의원을 오늘과 내일 연이틀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불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오늘 김 의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죠? 네,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 지 2달 만에 이뤄지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이후 경찰 수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정치 헌금 수수와 차남의 숭실대 티켓 편입, 아내 비위 관련 수사 무마 청탁 등 의혹이 13가지에 달하는 만큼 오늘 조사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요 수사 대상이 되는 의혹은 뭡니까? 김병기 의원은 우선 지난 2020년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모두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차남을 숭실대에 편입시키기 위해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했고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등의 가족 관련 혐의도 많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22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당시 강선우 의원이 공천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 이후 내일도 김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거죠? 네, 경찰은 오늘과 내일 김병기 의원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며 13가지 의혹을 빠짐없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틀로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아내와 차남,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 의회 부의장 등을 조사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를 시도해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병기 의원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열병식을 개최하며 지난 19일부터 진행된 노동당 9차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당대회에서 밝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회 메시지도 공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9일 개막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어제 폐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차 당대회보다 하루가 줄어든 7일 동안 진행된 건데요. 폐막과 함께 어젯밤 김일성 광장에서 당대회 기념 열병식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대회 기간 공개되지 않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체적인 대회 메시지도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사업총화보고에서 먼저 남측을 한국으로 지칭하며 현 정권의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겉으로는 기만적인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간판 밑에 우리의 무장해제를 획책하는 위해로운 존재라고도 했는데요. 절대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이유로 계속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존속시키지 말아야 할 사고적인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현존 안정을 깨뜨릴 수 있는 불필요한 동작을 중단해야 한다며 선제 공격을 포함해 적대국에 해당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이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위협도 내놨습니다.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닫혀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남측에 대해선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거듭 분명히 했지만 대미 메시지는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건데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조건 위에서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미국에 거듭 공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Mr. Speak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ur nation is back. This is the golden age of Americ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역대 최장인 108분 동안 자신의 치적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치의 극한 대립 상황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공화당은 수도 없이 기립박수를 쳤지만 민주당은 침묵과 항의로 맞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틈만 나면 기립박수와 함께 USA를 연호했습니다. 반면 앱스타인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배지를 달고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침묵했고 이민자 단속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목에서는 당신이 미국인을 죽였다며 항의했습니다. 흑인은 유인원이 아니라는 손팻말을 들다 강제 퇴장당한 의원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Isn't that a shame?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not standing up.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대법관들 면전에서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깜짝 등장시키며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100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는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국정연설을 보이콧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건물 밖에서 항의 연설 무대를 꾸몄지만 트럼프 지지자 난입으로 혼란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반박 연설자로는 버지니아 주지사가 나서 트럼프의 부정부패를 비판했습니다. The crypto scams, cozying up to foreign princes for airplanes and billionaires for ballrooms, putting his name and face on buildings all over our nation's capital. 트럼프 1기 국정연설 때 연설문을 찢으며 항의 표시를 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CNN에 출연해 이번 연설도 부자 감세를 미화하기에 급급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연설에서 그간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집중 강조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2기 첫 국정연설이었는데 108분이나 이어갔습니다. 2000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웠던 기록을 20분이나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대법원의 관세 판결도 있었고 중간선거 열기도 올라가고 있는 만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다시 되고 첫 번째 국정연설이었습니다. 사실 국정연설이라는 게 국정 현안을 의회와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소상하게 알리고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되고 아주 정리된 분위기에서 되었었는데 네. 한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때 해오다가 드디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 어제 다시 한번 환기가 됐습니다. 어제 뭐 너무 오래됐었죠. 1시간 거의 한 50분 정말 지루했는데요. 뭐 역시 트럼프답게 대통령 연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일반 시민이
느끼기와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일을 자화자찬하고 허풍이 좀 많고 전혀 현실하고는 동떨어지는 걸로 연설이 이어간 그런 정말 트럼프다운 그런 연설이었었습니다. 예, 공감이 전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의 현 기조를 수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대로 중간선거까지 가겠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서는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미 트럼프 1년 동안의 경제 문제는 이미 굉장히 어려워진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11월 선거, 최근에 있었던 텍사스에 있던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아주 참패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정확하게 올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지난 2024년 자기가 완승을 한 선거 분위기를 되살려내겠다라는 작심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당인 민주당을 코너로 밀면서 그 격하게 싸움판을 만들어야만 자기 지지층이 결집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산을 하고 이번 연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계산된 그런 발언이고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미국 내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움직임을 보면 당황하면서도 상당히 좀 조급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판결 이후에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다시 대통령 돼서 1년 내내 해온 거는 관세 폭탄과 강경한 반이민 정책 두 가지였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두 가지 의제가 트럼프의 지지층한테는 맥히고 있다라는 이 결집을 시킬 수 있는 무기다라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해온 것이 위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이거에 영향받지 않고 더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 정확합니다. 이 관세라는 거는 이 러스트벨트의 마가 지지층이 응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그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스콘신이나 미시간이나 펜실베니아 같은데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힘든데도 불구하고서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을 굉장히 의지를 강하게 했던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또 새로운 관세를 언급하면서 관세 정책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는데 각국에서 거둔 관세 수입으로 미국인들이 내는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내놓는 수치를 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시겠지만은 어제 연설에서 여러분 내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세를 이제는 여러분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소득세를 대체하겠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하층 백인 노동자들이 마가의 결집에 결집시키는데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중간선거를 돌파하기가 힘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된 발언이고 당분간은 이런 관세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예. 그런데 USTR의 대표의 발언을 보면 지금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에게는 15%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은 지금 비상 상황을 선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만 위헌이지 다른 대통령 권한의 방식이 있는 부분에서 무역법을 다시 들추어내면서 모든 일반 관세를 대통령 권한으로 150일까지는 15% 인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일단은 이거를 인상시키겠다라는 그런 USTR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냈지만은 대통령 권한으로서는 이러한 입장을 지속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 정말 관세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어제 대법관들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도 상당히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바보들이라든지 나라의 망신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직접 만나서는 상당히 정중하게 예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대법관들한테 의지해야 될 이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시민권을 준다라는 이런 트럼프의 정책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제 많은 시간 할애해가지고서 중간 선거에 적용되겠다라는 그 투표권법, 시민권자를 확인하고 투표를 시키겠다라는 거. 이것도 각 주의 법과 대법 여기에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계산해서 대법관들을 자극을 하지 않으려는 이런 트럼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제 회의장에서는 사실 어제 온 대법관 중에 베럿이라는 여자 대법관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서 5년 전에 트럼프가 임명을 한 대법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수판 의견을 냈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어제 연설을 보면서 악수를 하면서 굉장히 참는 모습이 역력했었는데요. 트럼프의 계산된 처신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미국의 정치가 정말 둘로 쪼개졌다라는 평가를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연설은 다 민주당을 한쪽으로 몰고서 민주당을 봐라. 이게 미국이냐 이런 메시지만 나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이럽니다. 정부가 할 일은 불법 체류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위하는 정부의 역할이다.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막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 일어났죠. 그거를 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선거에 써먹는 거죠. 여러분 민주당을 보십시오. 우리의 상대당을 보십시오. 이게 미국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려고서 민주당을 몰아붙인 거죠. 어제의 분위기나 어제 연설을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을 정말 화나게 하고 격분시키고서 소란스럽게 만들려는 이런 선거 전략가인 트럼프의 그 계산에서 나온 연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대표님 속보가 들어와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연금 3천만 원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가지 의혹에 대해 전부 부인하시는 겁니까? 의원들로부터 받았던 걸로 성실하게 공천 대가를 받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지 근거에는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사람대학 취업 관련 구체적으로 가능하십니까? 숭고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가지 의혹에 대해 전부 부인하시는 겁니까? 의원들로부터 받았던 걸로 공천 대가를 받은 겁니다. 네, 김병기 의원 오늘과 내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일단 오늘 기자들 앞에서는 이런 일로 뵙게 되어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조사를 받은 뒤에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다라고 백악관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백악관에서야 뭐 사실과 관계없이 대통령 연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하루 지난 다음에 CNN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게 지금 나온 게 있는데요. 어제 국정연설을 시청한 시청자들 중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평가가 물어봤는데 긍정평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데 매년 이럴 때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나 기대를 갖고 있다가
듣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많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는 시청한 사람의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도 되기도 하고서요. 대개 약간 긍정평가가 나왔다라는 게 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란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이란과의 전쟁 위기 이 부분일 텐데 이란에 대해서 핵 협상을 나서는 과정에서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모든 전문가나 미디어는 어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이 주요하게 관심 대상이 이란에 관한 발언이 뭔가였었습니다. 2003년 테러 이후에 미국의 화력이,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중동에 가장 많이 집중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했는데 별로 크게 여기에 대해서 발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다만 이란하고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어제 6천선을 돌파했습니다. 5,000피 달성 이후 한 달 만에 이룬 대기록인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코스피는 6,100선을 넘었고요. 코스닥은 1,170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세계 최대의 AI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조금 전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다시 발표했는데 우리 반도체 투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6,114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9%가량 올라서 1,17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 영향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3.1원 내린 1,426.3원으로 개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로 지난달까지 5차례 연속 동결됐습니다. 최근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 매출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오른 681억 3천만 달러, 약 98조 원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 25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실적 전망치 662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역대 가장 높은 분기 매출액입니다. 매출 대부분은 623억 달러를 기록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나왔고 주당 순이익이 1.62달러를 기록해 월가 예상치 1.5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축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3% 오른 49,482.2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81% 상승한 6,946.14포인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26% 뛴 23,152.08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핵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이 잘 될 거라며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은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의 핵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세 번째 회담을 앞두고 협상 전망이 밝다고 말한 겁니다.
چشمانداز خوبی رو می‌بینیم انشالله فردا در جلسه‌ای که باز آقای دکتر عراقچی در ژنو خواهد بود این روند رو تلاش کردیم با هدایت و راهنمود مقام معظم رهبری این روند رو طوری مدیریت بشه که انشالله 최근 대규모 시위 사태 후 이어진 혼란을 의식한 듯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국가 발전 과정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앞서 SNS를 통해 핵 협상 합의가 가시권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대규모 군사 훈련을 이어가며 미국이 공격할 경우 맞설 준비가 돼 있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낙관론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포기부터 약속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And are at this moment again pursuing their sinister ambitions. We are in negotiations with them.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we haven't heard those secret words. We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무기 포기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추가 제재도 나왔습니다. 이란산 원유 등을 운송해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 선박과 그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핵물질 농축까지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과 핵 농축은 권리라며 맞서는 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못 박은 협상 시한 3월 초까지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군사적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연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입장을 낼지 주목이 되는데요. 조 대법원장의 출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국회에서는 지금 법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아직까지는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면은 통과가 될 전망인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전국 법원장들이 5시간 가까이 회의를 열기도 했죠. 법왜곡죄 등과 관련해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을 했고요. 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지난 23일 출근길에서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위해서 256억 원을 포기할 테니 하이브의 모든 소송을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1심에서 지고 나서 항소한 하이브는 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수관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민희진 전 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섭니다. 하이브와의 주식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뒤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한 겁니다. 민 전 대표는 1심 승소로 자신이 받을 256억 원을 포기하겠다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이유로 내세운 건 뉴진스였습니다.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5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하이브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께 전합니다. 창작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하이브는 1심 패소 뒤 일주일 만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이브 레이블 중 하나이자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며 새로운 브랜드 필름을 공개했습니다. 어도어는 늘 그래왔듯 우리만의 호흡으로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속계약 소송 패소 이후 하니, 해린, 헤이는 어도어 복귀가 확정됐고 다니엘은 계약이 해지됐으며 민지의 복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아내 이모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박수홍 씨 회사 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벽 시간 술집 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술병을 마구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20대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미군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되는데 일단 미 헌병대의 신병을 인계한 경찰은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한 남성이 술집 앞 길가에 나와 드러눕습니다. 술집 직원이 남성을 일으켜보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직원들이 퇴근하자 빈 가게 앞으로 다가온 남성은 의자로 유리문과 창을 마구 내려칩니다. 부서진 문을 통해 가게로 들어가서는 매대 안에 있는 술병을 하나씩 꺼내 계속 집어던지더니 카운터에 있던 기기마저 파손합니다. 이른 새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미군 기지 앞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미군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술집 유리문과 창 등이 부서지고 양주 100여 병과 집기류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지만 곧바로 미국 헌병에 인계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살인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기소 전에는 신병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재판권도 가집니다. 다만 신병만 재판 전까지 미군이 보고 데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만간 미군 대표 이페아에 불러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타인의 집 앞에서 오물을 뿌리는 등 피해를 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집 앞에 오물을 뿌리고 레커치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집 현관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레커로 낙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세대 AI폰인 갤럭시 S26과 S26 플러스, S26 울트라 3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사용자의 취향과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전틱 AI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맞춤형 정보를 제안하는 나우너치 기능을 갖췄고 제미나이와 빅스비를 넘어 퍼플렉시티까지 여러 인공지능을 탑재했습니다. 오늘도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 3.1도로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에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하늘빛만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다만 서울 등 중북부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남아있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14도까지 올라 계절의 시계를 한 달 이상 앞서가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오늘 밤 영동을 시작으로 내일은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